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양. 그 원래 양언니. 어느 양이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뭐 네. 김양, 뭐 박양, 박양아 뭐 이렇게 이런 거 불렀는데 있었죠. 요새는 그렇게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네. 저희들 이제 처음에 초년 그 시절에 뭐 그런 선배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김양아 뭐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 다음에 양 변호사님 좀 이상한데? 아니 기억해요, 저도. 예, 그저 기억하는 그 세대 맞잖아요. 거부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네. 아, 근데 주로 우리는 양 언니로 양 변호사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을 깨고 3%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 원인이 뭐가 됐을까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결국에 오차범위 내일 테니까 뭐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원인 글쎄 체코 방문? 아니 근데 체코 방문이 플러스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무슨 어떤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뭐가 없잖아요. 체코 측에서 뭐 확답을 준 것도 없기 때문에 해외 순방의 효과는 아닌 것 같고 글쎄 만찬 효과? 근데 그것도 좀 만찬 효과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네.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기대치가 너무들 낮게 잡혀 있으니까 지금 23%도 오 이게 왜 올랐어?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20%나 23%나 25%나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서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들 거의 뭐 10%대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동접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번 주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치고 올라가서 근데 저는 더 걱정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죠. 예, 야 올랐잖아. 순방 또 한번 가자.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쓰지만 신경 엄청 쓴다니. 아니 그리고 야 한동훈이 만나달라 그러는데 안 만나주니까 오르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어떤 보수층의 위기 의식. 야 이러다 진짜 다 죽어. 20%도 깨지고 일자 다는 거 아니야? 뭐 이래서 조금 응답을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70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TK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TK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0. 그러니까 사실 더블 스코어 정도로 부정평가가 우세한데 이 정도면 원래 우리는 TK와 70대가 떠받치는 중추라고 생각을 했는데 TK 민심은 떠나고 있고 70대가 버텨주는. 근데 PK가 엄청 올랐어요. 예. 부산 경남 지역이 또 많이 올랐다. 거기는 지금 재보궐 선거 좀 준비를 하고 있기 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고관여층에서는 예. 조금 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을 것이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TK에서는 여전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PK는 선거도 앞두고 있고 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싫을지언정 보수가 꺾이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못 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추석 연휴 5일 동안 뭐 아주 큰 사고는 없었다. 그렇죠. 의료 대란과 예, 예, 관련해서 예, 예. 뭐 선방했다. 그 정도, 이런 이제 그 정도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이제 조규용 복지부 장관 표현대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추석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관리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들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 크게 보면 어쨌든 언론 지형에서 뭐 추석 연휴 내내 종편에서 뭐 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게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MBS 조사 어제 나온 거는 또 25%로 또 최저치를 찍었어요. MBS에서 조사한 거 중엔 또 최저치를 그렇습니다. 찍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확실히 뭐 조금의 오차들은 다들 있으니까 이거를 오늘 발표된 갤럽이 추세로 이어질 거는 전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하여튼 20에서 23%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왠지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 오늘 뭐, 거봐 그러면서 봐봐. 야 이거 여론조사 올랐잖아. 이럴 것 같아서. 떨어지는 건 안 보고 올라가는 것만 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더 슬프기도 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좋아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도 나아지려 가뜩이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제 제가 뭐 조중동 사설들 쭉 보면 한결같이 만찬 거론하면서 그건 이럴 때냐 그렇죠. 지금 고기 먹고 좋아할 때냐 왜 지금 만나주지도 않냐 하다못해 뭐라도 만드는 모양새라도 만들어야 되냐 정말 딱 일색이었거든요. 조중동의 사설들이 한결같이. 그런데 그 사설들이 나오고 뒷날 괜찮잖아 라고 가버릴까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게 걱정이에요. 예. 진짜. 순방 한 번 더 가자. 이번에 어디 갈까 막 이렇게 또 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위기 의식을 전혀 못 갖고 있다면 지지율은 또 떨어진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뉴스토마토 보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중앙은 안 쓰고 있어요. 세게. 동아일보도 그냥 뭐 야당발 소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 줄 정도 언급하는 거지 소위 얘기하는 조중동 메이저 언론 뭐 보수 언론들이 잘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방송에서는 JTBC, MBC가 또 세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이 뉴스토마토 보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틀림없고 그 올라올 때마다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른바 그 레거시 언론들이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아서 이게 고관심층에서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고 이미 폭발을 했는데 확산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보면 옛날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민주당 같으면 이 정도 터졌으면 그렇죠. 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수 선거 준비하느냐고 바빠서들 그런가? 그러니까 야당도 약간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지 정당 지지도가 예.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번 9월 2주차 조사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떨어졌거든요. 5%포인트. 근데 다시 또 박빙세로 붙어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근데 나올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는 주로 이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JTBC에서는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또 보도가 맞습니다. 이어지고 예. 있고 또 서울의 소리에서도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꾸준히 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이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그 이전에 나왔던 의혹들도 하나하나가 따져보면 예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 때만 비교해봐도 그 이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난번 박근혜 때의 탄핵의 어떤 그 이후에 어려움 같은 것들도 현실적으로 있었고 또 이게 역설적이게도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경제 물가 뭐 하나도 잡히는 거 없고 올해 이번 주에 굉장히 저도 귀에 꽂혔던 건 배추 한 폭이 2만 원 이게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정치에 눈 돌릴 틈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이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앞장서서 뭘 했던 것보다도 지난 어떤 큰 어떤 역사적 사건을 봐도 국민들의 결국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민심이 어디까지 나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이 여론조사를 봤던 것도 사실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근데 이미 23%도 그 예. 평가를 한 거긴 한데 예. 하여튼 뭔가 촉발되는 거, 기폭제, 뭐 도화선 이런 것들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싶고 지금 아직 뭐 소위 얘기한 트리거가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 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 요 정도 상황이면은 예전 같으면 대책위원회라든가 뭐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야당발 뉴스가 나오게, 그러니까 뭐 제보 창구를 네. 열고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존해서 논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취재해 봤더니 뭐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작 했어야죠. 아니요 김건희 특검 어제 한다고. 원내에서 풀고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김건희 특검법 다시 이제 제기를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도 있는 거고 네. 그 타이밍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선거랑도 겹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내에서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원내에서 풀어낸다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심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업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게 한참 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만큼이나 맞아 떨어지냐의 문제겠죠. 타이밍이라고 봐요 저는. 예, 댓글창에 바닥 민심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인데 물론 이제 김장철이 되면 그 조금 뭐 수급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근데 당장 정부 대책이라는 게 중국산 수입해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배추값 비싸니까 중국산 수입해서 먹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급을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때 어떤 타이밍에 좀 이걸 수급 조절을 해서 국민들이 제값에 사 먹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정책으로 내놔야 되니까 야 국산 비싸니까 중국산 먹어라.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사과 가지고 그랬었죠. 똑같이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사과가 오르니까 오렌지 수입하겠다라고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아니 사과 아까 모르는데 왜 오렌지를 수입해요? 아이고 어쨌든 과일이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아까 이제 댓글로 주신 분은 바닥 민심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좋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지일관 잘한다라기보다 초반부터 딱 국민들에게 줬던 큰 장점 본인 입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 기대치가 너무 낮아. 그 낮은 기대치 밑으로까지 아직 안 떨어졌어. 예, 이게 참 평균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균에서 더 낮아지니까 네. 아 요만큼만 해도 아우 잘했어 예, 이렇게 된다. 이게 아직까지 그게 가장 크게 버티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이게 잘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그런 그거를 콘크리트 지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불러야 아니, 되는 그리고 잘 그거에 모르겠습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기대치가 낮은 거에 또 보수분들은 이런 것도 있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 보수도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어떻게 뽀개로 왔다고 예.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별해 가면서 이걸 떼내서 이것만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굉장히 보수 중에서 숙제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앞선 그 탄핵의 네. 경험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보수층 사이에서. 예, 특히 보수층뿐 아니라 일반 중도층도 그럴 거예요. 네. 그걸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을 그렇게 세게 겪었는데 또 그렇게 그렇죠. 해서 전국이 혼란해지면 안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부 있는 실제하고 거죠. 네. 그게 오늘 예컨대 이제 23%의 지지율을 다시 또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1차 관문인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2016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4년 그때 제 기억에 7월 초에 전당대회 때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 후보, 서청원 당대표 후보가 세게 붙었어요. 그때는 서청원 후보가 친박 후보였죠. 근데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때는 물론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당시 비서실장 선에서 거의 커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흐름은 비슷해요. 정말 그때 박근혜 정부 그 중반기 이후부터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매우. 가고 있다. 상당히 어찌 보면 비슷한데 더 심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구중궁궐에 갇혀서 사상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 그리고 못 듣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원으로 이름을 바꾼 그때 당시 최순실 같은 뭐 민간인도 있었고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민정수석을 맡았던 우병우라는 사람이 법적 조언도 엉뚱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후적으로도 그리고 당시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는 그러면 구중궁궐에 갇혔다고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본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통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뭘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어오게끔 스스로 작을 치고 있죠.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독대를 해서 뭐 독대를 언론을 통해서 요청했다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누구야? 그래도 가장 아꼈던 신복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문성열 대통령 본인도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동훈을 아꼈다라고 칭찬했다고 하고 수사도 잘한다고 하고 사실 동의하진 않지만 조선제일검이라고 언론에서도 불러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 그럼 누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 완전히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심각하죠. 저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의 그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김건희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사형을 당하든 무기를 당하든 무기징역을 살든 관심도 없는 거다. 윤 쪽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한 피의식을 공범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오늘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 친윤계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과할 때 아니다라고 보호하고 있고 이 문제가 좀 여당 내에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멘트가 수긍이 가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과로 넘어갈 수 있냐고. 이미 증거가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한계에서 네. 영부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약간 뜬금없어 보여요. 지금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이게? 하려면 2년 전에 진작했어야지.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근데 용사는 사과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사과는 무슨 사과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정확한 태도는 예. 누가 감히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릴 사람도 없기 없다. 때문에 사과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한다고 뭐 끝날 거는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사과도 안 하면 더 큰일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문제는 다 맞아요. 다 그리고 지금 사과하면 자백이에요. 그게 무슨 사과예요? 사과가 아니라 자백이다. 증거가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자백인 맞아. 거지. 왜 사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다 공허한 게 동아일보에서인가요? 중앙일보에서인가 어제 그제 사설로 썼죠. 검사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가장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이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군다나 검사 선배들한테 그 밑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는 강제력으로 밖에서 때리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근데 통상 부부 사이에서 내가 뭐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수직적 이게 관계인 건 맞죠. 보통 상하 관계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상하 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그래도 제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도 못 올리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 말씀도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 올리시죠. 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럼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말을 해야죠. 예. 근데 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나가서 수사받고 검찰에서 기소당하는 게 가장 적게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세지는 게 특검 수사받고 특검에서 기소하면 보다 세게 맞는 거예요. 가장 가혹하게 세게 얻어맞는 건 어떤 경우냐? 계속 뭉개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수사받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 정부 시절에 왜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아들들이 구속 기소당하는 거를 지켜봤겠어요. 물론 들어가서 뭐 1, 2년 고생들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약하게 맞는 거예요. 정권 바뀌고 했어봐. 그렇죠. 거기서 안 끝나요. 절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냥 앞으로 2년 반 더 끈다? 어떠한 결정도 못 하고 제가 보기엔 이거 불기소는 절대 못 합니다. 이 사건. 이 예, 사건은 불기소는 절대 못 해요.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 보고 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래 기소해라. 그래서 네. 재판 받고 빨리 여기서 재판도 끝내자. 임기 안에 끝내자. 임기 안에 예. 끝내자. 예.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약하게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점점 세게 맞을 수 있다. 예.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음. 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부터 시작해서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렇죠. 사실 강하게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받는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거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 질질질 끌어줄 경우 지금 좀 전까지 얘기했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개입됐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거기서 공천 개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나왔던 게 뭐 최근 보도로는 뉴스토마토 제일 놀라웠던 게 그거잖아요. 창원에 이제 그 사무실 차렸는데 네. 사무실 차려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실 차렸다고 찾아갔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육성을 들려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스피커폰으로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라면서 그런 게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게다가 뭐 보수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아는 사람만 아는 수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검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가면요 하나하나가 다 범죄 여부로 수사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꺼내질 경우에 나까지도 엮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니 다 몰겠죠.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맞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으면 근데 그 지금 얘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얘기를 계속 뭉개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처지가 아니어서. 처지가 아니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게 진짜 노답이다. 예. 예, 답이 없어요. 노답이다, 그러니까 노답이다. 바깥에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방법이 없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심우정 총장이 머리가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명품백 사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둘 다 지금 불기소하고 사실상 불기소 양쪽 다 하는 거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택지 있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기소하든지 둘 다 불기소하든지. 왜냐하면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 결론은 못 내요. 아무리 법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누가 수긍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불가능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는 처분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둘 다 기소하든지 둘 다 불기소하는 건데 지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결심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하게 심우정 얘기하면 총장이, 예. 아니 심우정 총장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분의 결심. 이것도- 네. 이것도 그분의 결심이 중요하네요. 근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새로 임명된 총장 입장에서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뭐 어쨌든 기존에 거의 판이 짜졌으니 이거는 둘 다 불기소하는 거로 그냥 결론 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 불기소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의 무죄 선고는 그게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만 뭐 물론 재심 절차라는 게 있지만 그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검찰의 불기소는요 나중에 새로운 증거 하나만 발견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래 불기소 오케이 뭐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자. 아니 3년 후에 정권 바뀐 다음에 이거 재수사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나는 이게 매를 벌고 있는 매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사건을 다 불기소하고 땡처리했을 때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정말 그건 뭐 더 말씀드릴 뭐 이유도 필요도 없을 만큼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불기소했을 때 참 저도 뭐 변호사랍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법조항이라든가 뭐 법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영상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부정 청탁 뭐 청탁 금지법을 적용을 하니 뭐 알선 수재가 되니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뭘 주고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냐 아주 단순한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잘해야 뭐 많이들 뭐 얘기를 했다시피 뭐 당장 뭐 김건희 여사는 처벌 못 받고 어차피 청탁금지법으로 가면 뭐 대통령이 그렇게 뭐 과태료 정도 내는 정도인데 이거 그냥 글로 가는 게 사실은 나아요. 나은데 예. 안 하겠죠. 이것도. 예. 안 하겠지. 그리고 이 얘기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감옥에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네. 네, 실형을 받고 나중에 예, 풀려났지만 그렇죠. 예. 아니 나도 갈 수 있어. 이것들이 이거 오빠가 검찰총장이었는데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냈어. 법원에 넘어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기소는 거예요. 안 돼. 예, 지금 그리고 지금 오빠도 지금 진짜 오빠도 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가뜩이나 불안하다고요. 예. 이 이러다가 상황을- 식구들 뭐 예. 본인 포함해서 싹 예. 다 재판받게 예, 생겼으니. 이거 법원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불기소 처분하면 압수됐던 물품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공매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공매도 불기소니까 공매 처분이 아니죠. 자 방법은 어떻게 해요? 통상의 경우에 무혐의 처리를 하면 제출인 환불을 해줘요.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돌려줘? 이상하잖아 이건. 그럼 찾아가세요. 도로 찾아가세요? 그럼 검찰이 그냥 야. 이거는 받아도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결정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예.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줬던 사람 최재형 목사한테 돌려줘? 그러면 이게 이상해요. 일련 번호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명품백.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1년번호. 이거 내가 줬던 명품백 아닌데요. 당장 그럴 텐데. 그래서 불기소 처분할 때 이 지금 검찰에 제출됐던 명품백 어떻게 처분할 거냐. 법률가로서는 그것도 관심사.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예,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서 야, 이게 핵심이구나. 황당해지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에서 공매도 처분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공매도 처분한다고 나왔을 때 처음에 아니 지금 재판도 안 열렸고 범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걸 공매도 처분을 해? 네. 공매할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니, 공매 처분한다고 했었어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서 공매를 한다고 예. 해서 아니 대통령 기록물을 기록물을 어떻게 공매하면 안 공매를 되잖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실 공매한다는 의미는 예. 이게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없애고 없애자. 말자. 이거 세상에서 없애자. 없애고 말자 우리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다음 주쯤 되면 검찰 기록물이 분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안 돼. 절대로 이거는 세상에 이게 기록물 보관 창고에서 누군가가 누구세도 모르게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담당 검사가 이제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나 담당 진짜. 검사가 사무관한테 보관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관이 이거를 잃어버린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나오는 정말. 세상이 나오는 순간 큰일 나요. 근데 이거 공매 처분할 수가 없는데 아니, 무혐의 근거는 결정하면서. 근데 기사에는 공매 처분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매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거가 아니, 어떻게 없어요. 공개를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 불수용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공매해서 그냥 그 가격 무슨 처리를 해서 국고로 환수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지 그러면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난 이건 못 받겠어. 뭐 물론 받은 한참 지났지만 예. 받은 지 이미 한참 오래됐지만 이제 와서 못 받겠어 그러면 줬던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걸 무슨 근거로 받은 사람한테. 공매를 해요? 아니 굳이 따지면 이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측 입장처럼 선에 의한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 한 선물이었는데 나로서는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 소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 이거를 이제 넘긴다. 그럼 국가에 맞아요. 국유 소유로 환수를 할 경우에 국유 환수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환수한 거기 때문에 징여받은 거니까 그건 공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식으로 할 거야. 맞아요. 그것도 그게 가능하려면 기사였어요. 네. 그것도 가능하려면 일단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돌려주는 제출인 환부의 결정이 있어야 아니, 그걸 그게 결정- 가능하지 제출인 않아요? 환부 이게 핵심이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거 검사라면 그래 불기소 그래 뭐 하라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압수 물품 제출인 환부 이거 어떻게 찍어?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명품백을 다시 김건희 여사 측에 돌려준다는 게 진짜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나는 안 받은 이상한데, 기사가 아무리 봐도. 아니 그리고- 그럼 그러겠네. 검찰에서 돌려줘 도장을 찍고 또 가는 도중에 분실될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정부 내내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3% 대통령 지지율 오르긴 했지만 부정평가에서 3%가 올랐어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고 모두 6%포인트를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무려 5달이나 그냥 잠행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때는 그래도 유지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은 드러나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이게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처지가 그러시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 대선 때 잠행을 했고 총선 앞두고도 또 몇 달 맞습니다. 대중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다음 달 16일 날 보궐선거 있는데 보궐은 카운터 안 하나 보죠. 선거 때마다 잠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까지 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선거니까 이 정도는 군수 선거니까 군수 선거니까 넘길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좀 반 진담 반 농담처럼 이게 진짜 사실 진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검찰이 어떻게 할지 검찰이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굉장히 검찰의 큰 고민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JTBC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뉴스로 내고 있는데 어제 나온 것도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 내지는 뭐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판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서는 김건희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받지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안 받아들여졌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오수와 김건희 두 사람이 뭐 인연이 있었고 연락도 했었고 뭐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도 했었고 이런 건 다 나왔는데 실제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 선수들은 직접적으로 김건희와 연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JTBC가 보도하고 있는 거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나왔다는 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종호 전 벨로잉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화 통화했다라는 것도 나왔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어제 또 나온 거 뭐냐면 2021년에 그러니까 이 민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사 받기 전 당일에 그게 결정되는 당일에 이게 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와 전 대표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조차도 민모 이사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나도 어떻게 몰랐는데 김건희가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JTBC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비공개 조사였어요. 언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밖에 모르는 정보예요.
이 뉴스는 검찰도 김건희에게 협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최재형 목사가 조사받으러 갔더니 검찰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변호인 행세까지 네. 1인 2역을 하더라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도 이제 그 명품백과 나오는 관련해서도 거죠. 나온 예.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순간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이 결단 내지는 손절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는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손절하고 세게 붙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신부정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그렇게 전혀 그 그런 자리에 분이 오른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신부정만 그래 박순재 법무장관 그렇죠, 김재원 민정수석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검찰총장으로 같이 거론되던 사람들까지도 대검 뭐 차장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으로 그렇게 완벽히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놨잖아요, 수뇌부를. 근데 그럼 중간은 밑은 모르겠어. 이건 뭐 검찰 출신이니까 김영남 의원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겠대요. 어찌해야 될까요, 검찰은? 검찰의 벽. 네. 그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요. 오. 경험을 해봤잖아요. 2016년도에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분이기도 했습니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의 부친께서 사실은 대구 지역에 아주 뭐랄까요, 지역에서 그 존경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영남대하고도 인연이 깊고 그래서 이른바 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그 대구 지역의 큰 그 지원자 내지는 뭐 그쪽 중심을 많이 잡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수남 검찰총장하고의 어떤 개인적 인연을 뛰어넘어서 그 부친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열심히 노력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존경도 받던 분이고 영향력이 크게 있는 예. 그런 분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수남 총장 시절에 그 수사를 기소 결정이 사실 나온 예. 것이거든요. 그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공범으로 박근혜 당시 탄핵 전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최순실 공소장이 기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어떠한 인연이나 이유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는지 뭐 확인이 되더라도 사실 사람은 늘 변해요. 그 전에 그렇죠. CF 카피도 있었잖아요. 있잖아. 사람은 움직이는 있는 거야. 어우, 김현우 의원님 오늘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도 움직이는데. 네. 사랑도 움직이는데. 검찰이 왜 안 움직여? 야, 뭐 이런 그러면 말씀이십니다. 우리 대통령은 참 안 움직이시네. 그 사랑 정말 대단하신 사랑이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지한 3천만 원 예, 가진 건 그렇습니다. 받았었죠. 예.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MBC 법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 또 이긴 거죠. 예, MBC가. MBC가 또 이긴 겁니다. 전승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결정 나온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그거 다 막아내느라고 방통위도 통상적으로 썼던 소송 비용의 2배 이상을 이미 지출했고 소송 비용이 없어서 직원들 그 기름값 보조해 주는 걸로 빼가지고 지금 소송 비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까지 방통위가 그런 정도의 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여하튼 이제 그 속보로 들어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김용남 특검 응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게이트가 열리면 특검 후보 1순위로 김용남 의원이 가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제가 가면 있습니다. 하여튼 삼부토건 주가와 관련해서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해서는 세게. 확실하게 하겠다. 특검 추천만 되면 삼부토건이 묻힌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때 딱 하필이면 미국을 다녀오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묻힐 수가 있지? 네. 이 주가 그래프가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설명 조금 듣고 갈까요? 묻힌 건 아니고 그냥 네.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잠깐 쉬고 쉬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또 정권 수뇌부의 행보와 삼부토건의 주가가
정확하게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계획에 삼부토건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뉴스, 그리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대표와 같이 포럼에 참석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기화로 해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뭐 사실은 그 이전에 시작 지점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 회담을 가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정권 핵심부의 행동과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과는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 삼부토건이 중간에 거래 정지도 당했습니다만 요새 주가 형편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삼부토건이 그 전후 복원의 전후 재건 네. 사업의 주도적인 업체로 참가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면 네.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거의 네. 지금 뭐 회사가 존폐가 거의 뭐 그러니까요. 달리는 지금도 그랬고 지경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예. 해외 사업 부분을 삼부토건은 거의 다 철수하려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 체코 갈 때도 기업인들 많이 동반으로 맞아요. 갔지만 그때도 폴란드도 그렇게 갔었는데 그 기업인들 사이에 삼부토건이 가 있는 게 되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거기 뭐 삼부토건이 진짜 왜 꼈어? 이게 뭐야 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김영남 저는 분석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막 그 이게 문제라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을 따박따박 네. 세워가지고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어제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토마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마쿠에서 어떤 그 상당한 실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론조사 뭐 이런 문제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조사 어떤 그 보도 내용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밀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에도 사실상 선대위원장급으로 활동했던 거 아니냐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카톡을 본인이 또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 못 참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는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 도발을 한 거죠. 예. 감히 나를 몰라? 그러니까 도발을 하니까 바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 본인이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카운터 파트너로 그 밑에서 물밑 조정을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냐 못했냐는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은 완전히 격가지고 그거는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 비슷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아니 이름도 없는 중앙 무대에선 적어도 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이른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한 어떠한 커리어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왜 그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김해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빨리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의존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 제가 보기엔 그거는 다른 우리나라의 유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그 P&R 리서치 그 대표
가 인터뷰한 서명원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닌 것은 가중치를 줘도 뭐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정당 조사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문항 설계나 이런 것은 서명원 대표가 안 하고, 이분은 약간 하드웨어 전문가지 회선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 사장에 불과한 거지, 뭐 이분이 뭐 실제로 조사 분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문항 설계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보고를 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리하게 나와. 그리고 이거를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막 보도를 해줘. 그러면 이게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거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역할을 했다. 뭐 조작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누군가 작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었다는 게 서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일단 이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최근까지도 많이들 지적했던 게 뭐 유튜브만 보지 말고 하다못해 보수 언론이라도 좀 읽어라, 조선일보라도 읽어라, 네.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 이거 네. 유튜브 많이 본다는 얘기는 주변에 측근들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방송에서 다 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어찌 보면 폭이 좁다라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있을지 몰라도 여의도 정치권을 뭐 잘 안다거나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전부터 준비해왔다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 접촉이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았던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래 정통 보수의 출신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뭐 국민의힘 이쪽도 아니고 오히려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우리가 민주당에 다 가깝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낯선 존재가 들어왔는데 그 독특한 캐릭터가 그 캐릭터 옆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붙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도 식견이 있고 이 사람도 정치를 읽고 그러면 누군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데이터랍시고 갖고 왔을 때 주변과 경계를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는. 근데 그게 또 성공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종류의 어떤 정치에 관여한다고 주변에 많이 뭐 브로커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장 기자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 여의도 정치판에 떠드는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많죠.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덜컥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취임식에도 초청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10년간 저희 정치판에서 잊혀지다시피 했던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사람을 연결도 시켜줬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지금은 그래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거기서 한두 군데서 끝났을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가지. 네. 일단 명태균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강모 비서관 네. 그 있는 동안 내내 녹취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도 2년치 나오겠다고. 갖고 있다. 2년치는 이제 아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그 비서관인 거고 그때 11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명태균 녹취록은 11년치예요? 11년치인지는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많이 갖고 있다라고 다 갖고 있다라고 다 얘기했으니까.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네. 갖고 있고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캐릭터가 네. 지금도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했다시피 그 뭐 저기 그 저 이준석 의원 얘기할 때도 또 이준석 나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코파고 있는 사진 확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누군 이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녹취록 보면 1원짜리까지도 반은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툭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달이 내가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이거를 다달이 확인했던 사람인 거고. 뭐 의원님 어떻게 국회의원 뭐 공천 예, 어떻게 받는지 예, 아시죠? 예,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확인해야 거예요. 됐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나 무시당하는 절대 못 차는 거고 그 캐릭터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네.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얘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못하고. 뭐 나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나야 네. 라는 발언 자체가 이것은 기자들이나 언론에 주는 시그널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거 절대 못 참는 사람 예. 플러스 나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나 윤석열,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뭐 영남권 의원들하고도 가까운 분들 많다면서 네.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한테도 이렇게 접근한 적도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네. 제가 어제 전직 검사 한번 이제 전화 취재를 했는데 그분이 이래요. 사기꾼들 조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부터 본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니, 잘못 그렇잖아요. 얘기했다가 이거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그럼요. 걸리면 큰일 난다. 아니, 그전 같으면 진작에 참전했어야 될 분들이 분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진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스피커들이 조용하네. 예,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리는 게 이 사람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견적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정말 이 정권이 취약한 게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같은 사람이 영부인하고 통화한 거를 녹음해놨다가 딴 사람한테 막 스피커폰으로 들려줘. 이거 소문 아름아름 다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갑니다. 워닝을 줘요. 네. 그게 누가 됐던 그렇죠. 대통령의 친인척이 됐던 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음. 워닝을 줘요. 줘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사실은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들려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솔직히 다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어떠한 워닝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스템을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민정수석실이 갖는 그게 그 전에 민정수석실이 다 대통령 눈치만 봤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말 가족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하도록 조심하도록 하는 작용이 순작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게 하나도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임기 초반부터. 그러니까 아니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다 들려주는데도 그게 계속 됐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사람이 명태균 씨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예. 뭐 지금 뭐 들리는 사람만 해도 벌써 손가락이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법무부로 넘어가서 인사검증만 했다는 건데 그조차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은 거고 여기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 김대남 씨의 네.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야 본인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분들로 똘똘 뭉쳐 있으니 아니, 국정이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직기강 얘기하셨으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가 누군가요 지금? 이름도 모르겠네. 이현모. 아 이원모. 네. 아 새로 갔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거 원래 출마하려 인사비서관이었다가 나갔다가 인사비서관이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명태남 교회 나오잖아요.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김대남 씨 그 서울의 소리 맞아요. 방송에서 서울의 소리. 이현모 날려고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용인갑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기 때문인 거 아닌가. 이 처음에 논란이 이 인사비서관 때 논란이 됐던 게 그 나토 갈 때 민간인 이용호 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그렇죠. 잘한다는 이유로 갔던 거 김건희 여사가 그 발탁한 거 아니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가 공직기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진 거는 가깝 건 오로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폭로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권 초기부터 그 제2부속실 좀 만들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공간이 부족해서 청와대는 넓은데 지금 용산은 좁아서 못 넣는다는 우리 그거잖아요. 우리 배우자 좁은데 못 놔도 이거잖아요. 아니 그거랑 뭐 사실은 뭐 공유 오피스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나라 이 정도 돌아가는 거 용하네요. 아, 네? 그래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예. 시스템을 그동안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시스템도 있고 아니 지난 추석 사실 저 의료대란 큰 일 없었던 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한 거예요. 이거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오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으로 이거를 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뭐 우리 속담이 내가- 있잖아요.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아, 그러니까 부자도 3년은 가는데 더군다나 나라는 뭐 3년 안에 뭐 어떻게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끄러지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미끄러져서는 안 되고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GDP가 대략 3만 5천 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걸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변의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지금 공직 사회는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요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JTBC 보도로 앞서 이제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줬다. 계좌 손해를 봐서 2010년 5월 주식을 옮겼다고 했는데 4,700만 원 정도 손실금이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입금을 했다. 이런데도 이게 불기소예요? 아니 정말로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준 거로 네. 공교롭게 근데 금액이 딱 맞아. 딱 맞아. 아. 아니 그러면 이걸 공범으로 안 볼 도리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검찰에서. 예. 예. 아니 이거 지난해 예. 그 매도하라고 했을 때 주가 맞아요. 주식 12시에 공범들끼리 뭐 7초 만에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7초 만에. 만에. 예. 하지만 우연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평범한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저 구속됐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범으로 저 재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공범들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왜 우리만 뭐 이러면서 예?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우리는 다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주범부터 해서 관련자들이 통상적인 형량보다는 약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1심부터. 네. 보통 주범은 시정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다 봐준 거다. 아유, 예? 상당히 봐줬다. 상당히. 근데 이제 저 공범들은 더 봐달라. 김건희 봐준 만큼 아니, 우리도 봐줘. 이런 그것도 거잖아요. 억울한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유예 받기까지는 아유. 몇 달 동안은 구속돼 몇 있었잖아요. 년의 네. 사람들 지금 재판이 몇 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건 보통 같으면 1년 안에 끝냈어야 될 일이 지금 4년, 4년 뭐 그렇지, 10년을 재판도 넘게. 오래 그러니까요. 어제 혹시 국회 본회의장 보셨습니까? 어떤 거? 어제 뭐 막 그 인권위원 아, 예, 때문에 예. 막 소란행위가 벌어져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회를 요구하고 막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사기꾼을 막 돌림노래처럼 민주당이 윤석열하면 원래 윤석열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 사기꾼 누구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돌림노래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것은 국회도 지금 사실상 난장판 비슷하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정기국회는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는 시작이 좀 되고 또 다시 또 이제 전국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건데요. 중요한 특검 법안들 이 재의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의원님 네, 글쎄 이번에 통과가 될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까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국힘 쪽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고 네.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럼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아는 거니까 그거는 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네. 정말 암이 걸릴 지경이다 내가. 아 진짜 암이 걸릴 지경이다 이런 말해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발암 물질이라고 표현하다. 발암 물질. 김건희 여사를? 이야.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저쪽도.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고 반감도 커져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다다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요번이 변곡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더 이상 디펜스를 포기하는 상황. 적어도 그게 전원은 아니더라도 8명 이상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딱 변곡점인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월 10일? 그게 아리송해요. 아리송해요? 요번이 될까? 요번일까 다음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그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도 오늘 다룬 그런 뉴스들이 얼마만큼이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서 실제로 파급력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나가 떨어질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플러스 결국에 그렇게 됐었을 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친한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같이 괴멸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추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훗날을 도모해 볼 수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생긴다라면 거기서 이제 8명 이상이 나오겠죠. 한동훈 대표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지 않는 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력을 그 동기를 주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국민의힘 쪽 저희 취재해 보면 대체로 친한계가 원외 인사들이어서 사실은 원내 동력이 없다. 좀 약한 건 사실. 그렇죠. 예.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쪽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나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뭐가 된다. 생기지 않느냐.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정해진 임기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짧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임기가.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자체도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동훈이 약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하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 카드를 던질지도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붙었다가 대표직 사퇴하고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붕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6개월 짧고. 남았는데 네. 대표 임기는 2년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대표 임기가 더 길면 확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게 상황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임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약해. 원외인 거. 원해가 아니더라. 원해더라도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그 보이면 정치력이 예 있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의 이 정말 그렇죠.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가기에는 아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뭔가 정치력을 가지고 결단해야 될 때 세게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나달라니까요. 왜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제가 뭐 부당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약간 모양새가 이러니까 저 양반도 약간 약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희가 동접이 한 16,000까지 오르다가 다시 반토막이 갤럽 조사 세네요. 이후로 회복이 전혀 안 됐나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다음에 또 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